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93페이지 특수원에 들어갈 거죠. 이 특수원에는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닙니다. 자, 특수원에 재배시설 나와 있죠. 재배시설, 하우스라든지 또는 온실이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어떤 시설 내에서 채소나 가수, 화훼 등의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 생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시설 재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뭐 하우스를 만들었다 또는 온실을 만들었다, 대형 터널의 시설을 갖추었다 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내부에 이러한 원예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온도라든지 또는 광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 작물의 생육에 좋은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예작물에 대한 수요는 1년 내도록 있습니다. 그죠? 수요는 1년 내도록 있는데, 자, 이것을 자연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1년 내도록 생산해서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재배 시설을 갖추어서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은 1년 내도록 공급할 수 있나. 다시 말하면은 주년적 공급 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년적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도록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설원에는 제철이 아닌 때의 생산이기 때문에 그 생산물을 비싼 값으로 출하할 수 있어서 노지원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은 소위 말하는 제철이 아닌 시기에 생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노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배시설의 구비 조건은 어때야 되겠는가? 자, 내가 5가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 2번, 3번, 4번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작물의 생육에 적당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작물의 생육에 적당한 환경, 다시 말하면 온도라든지 광이라든지 습도라든지, 그죠? 수분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배와 시설의 관리 작업이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설 재배를 할 때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리 온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뭐 한 몇 개월 쓰다가 그냥 망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리 온실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하우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유리 온실의 경우에 골조 재료로는 목골이라든지 철골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고, 지붕의 형태는 외쪽 지붕이라든지 또는 3쿼터 방식이라든지 연동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쭉 있다.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하우스의 경우에 피복 자재다라고 하는 피복이라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복 자재로는 플라스틱 필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골조 자재로는 목재나 철제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한다. 그리고 하우스 형태는 터널형이나 지붕형이나 아치형 같은 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큰 정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지붕의 모양이 터널형이다, 지붕의 모양이 단독형이다, 연동형이다, 그리고 연동이 아닌 단독형이다라고 하더라도 외쪽 지붕이냐, 3쿼터냐 이런 등등이 쭉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밑에 쭉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실 모양의 모식도해가 나와 있죠. 지붕의 형상, 이게 위쪽 지붕이 아니고 외쪽 지붕이에요. 외쪽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 요렇게 온실이 요렇게 지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주로 이쪽이 이제 이쪽이 남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게 또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이쪽이 남쪽일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 지붕행이다. 이게 이제 3쿼터다. 이렇게 해야 한다. 3쿼터. 이것은 4분의 3이다라고 하는 지붕의 행태가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 길이의 비를 볼 때 여기 3대 1 정도다. 그래서 남쪽으로 3 정도, 북쪽으로 1 정도. 이게 이제 3쿼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쿼터의 지붕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양쪽 지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양쪽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 양쪽 지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 지붕이다. 그리고 약간 여기서 또 이것을 기울기를 약간 갱사지게 해놓은 이러한 행태를 터치 라이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독행을 몇 개 연결한 겁니다. 연결한 거. 이게 연동행입니다. 그래서 연동행 쭉 연결한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동행 중에서도 벤로행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벤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마가 높고 폭이 좁도록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처마가 좀 높고 폭이 좀 좁은 이런 형태. 그래서 그 위에 연동행과 벤로행 두 가지를 보니까 연동행보다 벤로행이 훨씬 폭이 좀 좁죠. 그죠? 폭이 좁고,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벨로행이다. 그 다음에 둥근 지붕행이다. 그야말로 둥근 지붕의 행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지붕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붕 행태들의 장단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외쪽 지붕행의 경우는 겨울에 채광 보온이 잘 된다. 니은번에 보니까 겨울에 채광이나 보온이 잘 된다. 겨울에 빛을 많이 받는다 말이지. 빛을 잘 받는다. 빛을 잘 받으니까 채광도 좋고 보온이 잘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3쿼터는 이게 남쪽 지붕 길이가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랬지. 남쪽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채광과 보온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온성 원예 작물인 멜론 재배에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3쿼터는 자, 여기서 고온성 작물인 멜론의 재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성 원예 작물인 멜론 재배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양쪽 지붕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같은 양쪽 지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것인데, 자, 연동행의 경우에 결국 하나하나 단독행으로 따로 하는 것보다 연동행으로 하면은 동일한 토지에서도 그만큼 온실의 면적을 더 넓힐 수가 있다. 그렇죠. 그죠? 중간에 기둥이 하나로서 양쪽을 다 커버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그죠? 이런 의미에서 토지의 이용이 높은, 그래서 높은 토지 이용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높은 토지 이용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열 손실이 많다라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상당히 바람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바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이 받게 되고 열 손실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단점인데, 벤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마를 높이고 폭을 좁게 함으로써 연동행 온실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동행 온실에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 손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벤로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둥근 지붕행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식물원 같은 데 가면 주로 둥근 지붕행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식물 전시용이라든지 또는 열대성 관상식물의 재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둥근 지붕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의 지붕의 모양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하우스 나와 있는데, 플라스틱 하우스의 구비 조건을 한번 봅시다.
플라스틱 하우스의 구비 조건. 그러니까 결국 이 플라스틱이 갖춰야 될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 광선 투과율은 높고, 광선 투과율은 높고,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세 번째로 보온성이 좋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수축 및 팽창이 작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충격에 강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는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자, 플라스틱 하우스의 경우에, 하우스의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광선 투과율이 높아야만이 결국 채광이 좋단 말이지. 그래서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광이 좋아야 되고, 그죠? 그러나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된다. 열선 투과율이 높으면은, 안에 온도 조절이 힘듭니다. 그래서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되고, 따라서 열 전도율도 낮아야 한다. 그래서 열선 투과율이 낮아야 되고, 열 전도율도 낮아야 된다. 그래서 안에 온도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열선 투과율이나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되고, 그러나 빛은 충분한 채광을 받아야만 이 탄소 동화작용도 충분히 이룰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온의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광선 투과율은 높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선 투과율은 높은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보온성이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수축 및 팽창이 작아야지, 날씨가 좀 추우면 확 수축되고, 날씨가 조금 더우면 확 팽창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만큼 플라스틱 하우스 자체의 견고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축 및 팽창이 작은 것이 좋고, 또 외부의 충격에 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다.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하우스의 경우에도 터널행 하우스라든지 지붕행이라든지 또는 아치행 하우스 같은 것이 있는데, 터널행 하우스의 장점은 니은에 나와 있죠. 보온성이 좋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다. 광입사량이 고르게 들어온다. 그래서 플라스틱 하우스에서 터널행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터널행의 하우스의 경우에 보온성이 좋고 바람이 강하고 햇빛을 고르게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많은 눈이 오면은 견디기가 어렵다. 눈이 오면 이게 눈이 쌓인단 말이야. 쌓이면 이 하중이 굉장할 겁니다. 이 전체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눈에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 자, 그에 비해서 지붕행 하우스는 그 지붕의 모양이라는 것은 뭐 3쿼터라든지 또는 둥근 지붕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독행이나 연독행 다 될 수가 있겠죠. 지붕행의 경우는 바람이 세거나 적설량이 많은 지대에 적합하다. 그리고 터널행보다는 그래도 바람을 좀 덜 받게 될 것이고,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터널행보다는 견디는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거나 적설량이 많은 지대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아치행의 경우는 지붕이 곡선이며 자재비가 적게 들고 간단하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치형의 경우는 지붕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경우는 간단하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다. 바람이 강하다. 광선을 고루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시설 내의 환경. 시설 내에서 이제 환경을 작물의 생육에 아주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설 내의 환경으로서 온도 환경이라든지 또는 광선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수분이라든지 토양 환경 같은 것을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자, 온도 환경 한번 봅시다. 주야간 일교차. 자, 그러면 시설 재배의 경우와 그냥 일반 노지 재배의 경우에 보면은 시설 재배의 경우가 노지 재배의 경우보다 일교차가 더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낮에는 태양열로 인해서 상당히 온도가 높아져 있죠. 그죠?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지보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제 태양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노지와 비슷한 온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 경우보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가온이 되어 가지고 시설 내의 온도가 노지보다 더 높단 말이야. 근데 밤이 되면은 노지 온도도 내려가지만은 시설 내 온도도 노지 온도가 비슷하게 돼. 그러니까 시설 내의 일교차는 노지의 경우보다 일교차가 더 큽니다. 그제? 그래서 주야간 일교차는 시설 내의 경우가 노지보다도 더 큰 것이 특징이다. 기억이 나와 있죠? 온도의 일교차가 노지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선 환경을 한번 봅시다. 광선 환경. 광질이 노지에서의 광질과 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하우스라든지 또는 유리 온실이라 하더라도 거기 넣어서 광이 한번 투과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질이 다르다. 그리고 하우스 같은 시설의 경우에 피복을 해두고 있는데 그 피복 재료를 투과해서 들어오는 동안에 광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광질이 노지와 다르다. 자, 니은에 보니까 피복제의 종류에 따라 파장별 광선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노지와는 광질이 다르다. 광질이 다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광량이 노지보다 일반적으로 적다. 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투과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설 내로 광이 투과에 들어온다. 시설 내 광선 투과율이 높은 게 좋지만은 노지보다는 역시 투과해 오는데 약간의 제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투과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골객제에 의해서 광이 차단되기도 하고 또 피복제가 광을 반사시키기도 합니다. 광을 반사시키기도 하고 또 피복제에 묻어있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먼지와 같은 것들이 광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경우는 우선 골객을 갖추고 있는 골객제로 인해서 광이 차단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피복제에 광이 부딪혀서 반사대에 들어가 버리니까 시설 안으로 투과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피복제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광을 일부 흡수해 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광 투과량이 노지보다는 작다, 감소한다. 그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니까 시설의 광 환경을 개선하여 광 투과량을 증대시키고 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광을 시설 내에 쪼아주는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객제와 피복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광의 차단이나 광의 반사가 적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피복제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들 이런 것들이 광을 흡수하는 이러한 광 흡수량을 좀 줄여주는 이러한 활동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환경.
공기 조성 성분 가운데 탄산가스 농도는 작물의 광합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 공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약 0.03%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공기 환경에서 일단 이산화탄소의 양을 약 3% 정도의 수준까지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또 장치들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디귿에 보니까 밀폐된 시설 내의 이산화탄소는 특히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시설 재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시설 내에서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것을 이산화탄소 시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CO2 시비라고 그럽니다. 비료를 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시비 또는 탄산 시비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시설 내에는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해가스가 많이 시설 안에 그대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시설 내부는 바람이 좀 무풍지대죠. 그래서 시설 내부는 바람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바람이 없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서는 수분의 장애를 받아 착과가 억제되기도 한다. 수분이다 약간의 조그마한 연풍, 조그마한 센 강풍이 아니라 연풍이 불어줌으로써 암술머리에 수술가루가 수분되어서 그게 수정이 되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착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시설 안에는 무풍지다. 바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바람이 연풍에 의해서 수분이 촉진되는 이러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분이 장애를 받아서 착과가 억제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설 내의 공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수분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인공 관수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 내에 수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 관수의 방법으로서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해 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중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의 공기 습도는 노지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습도가 높다. 시설 내에는 일반적으로 노지보다도 습도가 더 높다. 습도가 높으면 정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정산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산활동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잎의 기공이 충분히 개폐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걸로부터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강합성 작용을 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생성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광합성 작용도 그만큼 감소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설 내에는 습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산이나 강합성이 감소될 수가 있다. 기억번호 좀 밑줄 그어 놓으시고 다음 예문에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멀칭을 해준다라든지 환기를 해준다라든지 또는 난방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니은번에 나와있죠.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재배 시설에 있어서의 토양 환경을 한번 봅시다. 토양 환경. 연작 장애가 나타난다. 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지박적으로 이용해서 계속 연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연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연작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기지 현상이라고 하는 연작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고 토양의 오염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재배의 경우에 염류가 많이 축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염류가 축적되는 이유는 비료를 많이 줘서 재배를 한다라든지 또는 외부로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비가 와가지고 그 비가 토양에 있는 염류를 좀 씻어 가면 되는데 이거 이제 시설 포레스트 하우스 같은 시설로서 강우를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류가 씻겨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많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염류가 많이 집적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객토를 내준다든지 다른 외부에 있는 토지를 갖다가 거기다 섞어준다라든지 또는
좀 깊이 파준다라든지 물을 좀 받아둔다든지 담수한다라든지 시비를 할 때도 합리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설 내의 여러 가지 환경이다. 자, 이러한 시설 내의 환경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액 재배. 양액 재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이건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다가 비료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해시켜서 그 배양액으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걸 양액 재배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토양 대신에 생육에 요구되는 무기 양분을 골고루 용해시킨 영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 이걸 양액 재배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밑줄. 자, 토양 대신에 생육에 요구되는 무기 양분을 골고루 용해시킨 영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양액 재배의 의미입니다. 자, 198페이지에 그러면 이런 양액 재배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봅시다. 우선 양액 재배의 장점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3번, 4번, 6번 체크하세요. 3번, 4번, 6번 스타 이렇게 하시고, 자, 3번에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토양에 재배할 때 토양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영양분과 비료 성분과 그리고 깨끗한 물에다가 그런 것을 섞어서 배양한 액에다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동화가 그만큼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로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의 연작이 가능하다. 우리는 토양에서 연작을 하면 연작 피해가 발생되죠. 근데 이건 토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양액에다가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작을 해도 연작의 피해인 기지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3번, 4번, 6번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양액은 완충 능력이 없습니다. 완충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양액의 농도라든지 또는 산성의 정도인 pH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양 스스로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그렇게 많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배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완충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양의 경우는 이런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 토양에서 갑자기 알칼리성 토양이 된다. 알칼리 토양에서 갑자기 산성이 된다. 이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완충적인 능력을 토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액의 경우는 그런 완충 능력이 없다. 따라서 양액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이런 pH의 조절이라든지 또는 배양액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액의 경우는 역시 시설을 좀 갖춰야 되고 자동화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액 재배 방식. 액상, 고행 배지, 액상 배지. 액상 배지는 그야말로 액체 상태의 배지. 배지라고 하는 것은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그건 토지라고 이야기했지만 토지라기보다 장소. 장소. 그 다음에 고행, 고체 상태의 배지. 자, 그래서 액상 배지는 식물체의 뿌리를 양액에 담가 재배한다. 양액에 담가서 재배한다. 그래서 직접 양액에 담그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또 별도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에 뿌리를 공중에 노출시키고 양액을 분무해 주기도 하고 뿌리의 반만 양액에 담그기도 한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액에 뿌리를 담갔다가 뺐다 하기도 하고 재배 배드를 적당한 기울기로 갱사지게 하여 양액을 지속적으로
흘러보내면서 재배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여기서 재배하는 배지를 이렇게 갱사지게 하고 여기에다가 양액을 계속 흘러보내는 이렇게 흘러보내는 이러한 재배 방식을 NFT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배 방식을 NFT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상 배지 재배의 경우에는 NFT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해서 양액을 흘러내보내나. 이렇게 흘러내보내면 그만큼 평상시에 여기에 작물이 쭉 있지만은 양액 속에 항상 담가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NFT 방식이고, 이런 NFT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고행 배지. 이거는 모래다, 자갈이다, 훈탄이다, 플라이트다라고 하는 고체 형태의 배지를 이용합니다. 토양 대신에 이런 고체 형태의 모래를 사용한다, 자갈을 사용한다, 또는 플라이트를 사용한다, 암면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여기에 양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고행 재배의 경우는 별도로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액 속에 딱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고체 형태의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것이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양액을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게 해주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암면은 우리가 이제 돌섬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암면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암면을 많이 이용한다. 암면의 경우에는 가볍고 투수성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액 재배의 성립 요건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양액 공급 장치 등의 시설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질의 물을 다양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물, 그 물에다가 영양분이라든지 약간의 비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러한 청정한 좋은 깨끗한 물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 다음 배수가 잘 돼야 되고 폐양액이나 소독액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조가 많고 따뜻한 그러한 기성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위치가 좋고 양액 조제 및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양액 재배를 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공장과 우주농업 요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양액 재배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마치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식물을 재배해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장식 식물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물 공장이라면 3번에 나왔는데 식물 공장은 완벽한 환경 제어를 통해서 작물을 공업 제품과 같이 생산하는 농업 생산의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산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완벽하게 환경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공장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이러한 체계를 우리는 식물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에 식물 공장은 양액 재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양액 재배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고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기초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고 이걸 점점점 발달시킨 것이 바로 식물 공장의 형태로서 식물 재배를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이렇게 재배를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식물 공장의 개념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작물의 생장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병충해에 대한 완전한 방제도 가능하고 생산의 전 과정을 이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물의 재배입니다. 재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식물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공장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선을 보고 있지만은 상업적으로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다 완벽한 식물 공장이 가능하려면 인공 종자를 생산하여 종자가 100% 균일을 내야 된다는 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식물 공장의 경우는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완전히 자동화시킨단 말이야. 식물의 재배 자체를 자동화시켜. 자동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떤 규격화된 종자에 거기에 맞는 환경 조건의 제어를 통해서 자동화시켜야 되겠지. 종자 품종의 특성이, 종자의 특성이 전부 다르면, 이렇게 완전한 자동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가 100% 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종자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종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100% 종자의 균일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종자도 인공 종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인공적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가 100% 균일화되어야만이 완전한 식물 공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물 공장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주 정거장에서도 또는 달나라에서도 이런 식물 공장에 의해서 작물 재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 공장의 개념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요즘 활발하게 실험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완전히 공산품의 공장과 같이 상업화가 되겠죠.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 원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재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고 수확 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겠는데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